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 경제학과 또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잘 될 건데 정부가 자꾸 손을 대니까 폭등을 하고 시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라는 뉴스를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과연 진실에 부합한 것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시지만 네. 오늘 특별히 더 반갑네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님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업입니다. 네, 제가 자꾸 토지자유연구소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중간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네, 토지와 자유는 하나다 이런 그렇죠. 뜻입니다. 네. 토지 없이 자유가 없고 예. 토지가 있어야지 자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 뜻으로. 맞습니다. 네. 예. 그 중요한 걸 제가 자꾸 빨먹어가지고 오늘 제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강조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쳐놨는데요. 오늘 또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시는 이태경 부소장님 메인 게스트로 또 나오셨습니다. 이태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가짜 뉴스 클리닉이라고 이걸 지금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닥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닥터리라고 불러주십시오. 요즘 네. 뭐 가장 잘 나가는 칼럼니스트 중에 한 분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정말 이 소장님은 그 얼토당토 확산되는 어떤 속도라든지 칼럼 쓰셨을 때 네. 어떤 이렇게 코테이션 되는 예. 빈도수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또 여기서 이렇게 같이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루 많이 찾아오세요. 또 보면 예. 이 방송이 떠야 되는데 네. 여기가 메인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강남이 온다가 진짜 안 떠가지고 지금. 근심입니다. 근심.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채널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확산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그렇게 인기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뭐 좀 좋아요나 지치시죠? 구독자 수가 안 늘으니까 좀 심란하죠. 그래서 이태 소장님, 부소장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안 늘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은 이 빨간 옷까지 입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시장 얘기할 건데 빨간 옷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PD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지금 하필 왜 오늘 빨간 옷이냐. 그래서 너무 무채색만 입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원색 계열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게요. 심지어 이게 검은색 옷만 입었기 때문에 좀 이게 시청률이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까지 하시면서 오늘 네. 빨간색 옷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뭐 우리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고민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 네.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뭐 경제학을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보면 마치 시장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경제학 이론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뭐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표현이 재밌네요. 태초에 예. 시장이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 예, 시장은 사실 만들어지는 건데 시장은 법과 제도와 규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야지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와 규율이 나라마다 달라요. 한국의 법과 제도와 규율, 미국, 뭐 독일, 저 북유럽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양태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근데 시장은 뭔가 인간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인간이 거기다가 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쪽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기는 정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런 사람들이 또 시장주의자라고 해서 자칭 그렇게 말합니다. 자칭. 자칭. 그래서 시장 둬야지 정보가 자꾸 개입하면 가격만 오르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논리가 많이 있는데 시장에 맡겨라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저격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다루는데요. 예, 그런 시장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과연 그럼 시장은 정말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장하고 정부를 이렇게 대립항으로 놓죠 보통 그렇게 네. 하고 시장은 선한 것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시장은 자연
자연으로 자연의 많이, 상태. 자연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이 인공.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그대로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고 자족한 것이니까 그건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근데 인이나 인공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제가 보기엔 개념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시장주의자들이 자꾸 시장을 자꾸 자연의 상태로 묘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원시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전에 수렵 채집 단계에서 서로 이제 교환할 때 물물 교환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강가에 사는 그 부족은 물고기 잡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과일나무 있는데 사는 부족들은 과일나무 딸 텐데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딸 텐데 이 사람들이 교환하겠죠. 장터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 공간적인 장소죠. 그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제 물물 교환했을 겁니다. 물물 교환했을 거고 그게 이제 시장이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 자연스럽고. 그건 서로 효용을 높이는 거죠. 그거야. 근데 그거야 사실 누가 개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교환 비율이 이제 정해질 거고 그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시장, 원시 상태의 시장, 그렇죠? 아주 단순하고 무슨 뭐 투기도 있기 힘들고 하여튼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을 지금까지 이제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고도로 그 복잡해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이런 그 국가도 엄청 커지고 이런 그 국가에서의 시장하고 동일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엔 의도적인 어떤 왜곡이죠. 그걸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의 시장은 그렇다 보면 태초부터 있었을 수 있던 건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있었던 시장이라는 거는 삶의 모든 부분이 아니고 일부를 해결하는 우리 삶에 뭐 굉장히 많은 사건과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마치 거의 모든 것을 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의 성격 이게 지금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시장에 그런 무슨 투기를 했습니까? 그쵸? 투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남의 것을 그냥 불로소득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시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크고. 네. 예. 심지어 요즘엔 결혼까지도 시장에 그러니까 결혼 시장이라는 표현도 이제 있고 네. 실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이제 연구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자기 이익의 수단 중에 하나로서 어떤 가격 메커니즘으로 결혼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실제로 논문을 낸 사례도 없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 자들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격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도대체 그런 욕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기 영역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말하자면 그 말씀하신 시장주의자들이 자기 영역을 더 넓히고 자기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욕망이 내밀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 자기 상징 권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저런 이권하고 연관된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라 하면 좋을까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경제학자들이 요즘 특히 많이 그럴 건데 자꾸 자기들이 자연과학자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완전한 객관 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실험실에서 엄격하게 조건을 통제하는 실험실에서의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완전한 객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실험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판단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자연과학조차도 그러할진데 자꾸 이제 경제학자들이 자기들의 학문은 자연과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량만 발달하잖아요. 요즘에 그 경제학은 그래서 딱 계량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통계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특정이 가능하고 사실 이런 것만 이제 사실은 경제학으로 인정하는 추세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욕구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과 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계량 경제라는 게 이제 주류 경제학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말로 했죠, 말로. 말로 했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그렇죠. 우리가 한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뭐 경제학이 네. 사실은 뭐 바이블이죠. 거기 네. 국프론에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수학 굉장히 없어요. 없죠. 예. 뭐 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그 뭐 학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왈라스라고 하는 발라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이제 레옹 왈라스. 네, 프랑스 사람이죠. 그분이 어떤 계량 경제학 그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이면서 그때부터 그리고 또 1930년대 이후에는 그 누구죠 그 주류 경제학이 미국 공항을 거치면서 케인즈 학파가 이제 줄을 이루다가 그때도 굉장히 수학적인 이제 개념이 이제 막 도입될 때인데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그 시카고 학파들이 그 석유 파동, 그러니까 케인즈적 사고가 석유 파동으로 붕괴되면서 이제 통화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 경제학에 정말 주류를 이루면서 그때부터 계량이 예를 들면 MIT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사회과학이 아니고 마치 자연과학인 거죠. 수학인 것처럼 수학하듯이 이제 경제학을 막 70년대부터 그래서 그게 지금 주류죠. 근데 2008년 이후에는 근데 그 어떤 기조가 확 꺾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이 완전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 맡겨져서는 절대 안 되는 상품. 이라는 게 2008년에 완전히 증명이 돼버린 거고 실제로 주류 경제학들도 금융을 생각하면서 그냥 시장에 맡겨둬라 정부가 건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자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주류 경제학에서도 거의 퇴출되는 방식일 거고 실제로 미국이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어떤 과정을 볼 때도 원래 미국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돼 있었는데 어떤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부류를 통해서 그거를 용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거의 자유를 많이 줬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2008년에 그냥 뻥 빅뱅 터지듯이 완전히 박살이 그 시스템이 박살이 난 거고 리만 브라더스 이제 그 베어스턴 그때 붕괴된 금융 회사들이 너무나도 그 고차원적인 자연과학을 다룬 금융을 자연과학 다룬 듯한 이제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니네가 뭘 한다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가만뒀더니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럼 금융 쪽에서는 금융 경제학 쪽에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거의 없군요. 완전히 그러니까 레지 페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유방임은 절대 성립할 수 없죠. 금융은 금융에서는. 절대적으로 규제 드리븐 규제 시장이라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 부동산에서는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노장 시장에 맡기래요. 노장.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금융이 그렇게 그 극단적인 자유방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는 자유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금융만 봐도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정부의 제도를 통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보면 알아요. 헌법의 23조의 재산권 보장을 해주잖아요.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시장이 엉망이 되거든요.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누가 기다리겠어요? 내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정부가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깔아놨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재산권이라는 것도 도입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마다 정의하는 것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재산권을 다루려면 정의의 이론하고 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오만해진 게 저는 이제 이게
경제학과 이 정의론하고 같이 붙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정의론 너희들 빠져. 우리는 가치 중립이고 우리는 자연과학이야. 우리 그냥 독자적으로 할래. 이러면서 경제학이 망가진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정치 원래 경제학은 정치의 하위 정치 카테고리 경제. 안에 네. 있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인데 그 계량이 그러니까 수학이 막 경제학에 들어오면서 정치학하고는 분리되는 경제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가정 경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스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에서 뭐 이 그 가사를 어떻게 돌볼 거냐 사실 이런 의미로 출발했던 거였고 네네. 이게 나중에 보면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앞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시장은 자연 상태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정부가 손을 대서 망가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실제로 주류 경제학에서도 그거는 성립되기 좀 어려운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가 어떤 제도를 두었길래 시장이 망가졌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네네네 맞습니다. 시장은 정부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죠. 아주 잘못된 얘기인데 네, 예.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설정했길래 시장이 저렇게 작동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런 자유방임할 수 없는 상품인가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에서는 확실하게 자유방임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상식에 가까운 것이고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런 상식이고 그렇다면 부동산은 그렇다면 그런 그 완전 자유방임하면 망가지는 상품인 건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먼저 얘기를 한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연 상태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 인간과 그 관련된 것들 뭐 이것 중에서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건 없어요. 없었고 그래서 자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완전 무결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경제학에서 말할 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진 않아요. 그게 존재하진 않죠. 네,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건 교과서상의 일종의 개념 조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시장이 이런 요인들을 구비하면 아주 잘 돌아갈 것 같다. 아주 근사하게. 근데 개념 조작이라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좀 불편하긴 하네요. 저희가 만약에 제가 표현한다 그러면 수학적 완결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약간 좀 나이스하게. 조작이라고 하면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조작은 사실 그냥 오퍼레이션의 우리말인데 그냥 그렇죠. 오퍼레이션.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네네. 잘 안 쓰죠. 미디어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냥 이제 거기서 말하는 시장은 마치 이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동의어처럼 사용되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그냥 그린 거예요. 이데아 같은 거예요. 이데아 같은 건데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대체로 있죠. 거래 품목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거래 품목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임의대로 가격 결정을 못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독점이나 과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독점과 과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그 정보가 평등해야 돼요. 평등해야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완벽하게 그 동일한 정보 세트를 갖고 있어야죠.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돼요. 시장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보통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보는데 없죠. 이런 시장은 없어요. 잘 없는데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뭐 가설 내지는 모형 같은 거죠.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현실 시장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붙이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시장의 효율성이 최적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뭐 현실이 없는데 왜 그거 쓸데없어해? 그건 아니에요. 예, 세상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헌법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지만 현실은 비루하지요. 근데 현실하고 헌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실을 헌법에 맞춰서 우리가 헌법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불안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인 시장은 없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래 품목이 부동산만큼 이게 비동질적인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강남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뭐 새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고 예컨대 이제 뭐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거 아리파라고 하죠. 줄여서 아리파. 그게 이제 평당 1억 돌파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지금 그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32평 기준으로 32억이 넘어요. 그러면 평당 1억이 넘으면. 근데 연시 같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 브랜드도 똑같다고 할 때요. 그런 아파트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평당 뭐 500만 원 안 하는데도 많을 거예요. 지방에. 그렇죠? 그러면 뭐 평당 500이면 1억 5천 정도 하겠네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입지가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브랜드도 똑같고 같은 건설사가 지었고 그다음에 뭐 그 건축 자재 또 완전히 동일해요. 그리고 뭐 설계 완전히 동일하죠. 완전 동일한데 단지 이제 입지가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품목이 동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독과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독과점 시장은 아니에요. 이 그 부동산 시장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공급자 좀 우위의 시장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생필품이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만은 대체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 공급자,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매도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우위에 있어요. 대체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우위에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열위한 상태, 수세로 몰리는 기간은 되게 짧아요. 짧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시장이 별로 기간이 길지 않았죠. 대체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실상 과점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과점이라는 거는 이제 독점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때 독점인 거고 네. 과점은 소수의 몇 명이 그 약간 뭐 회의를 하든지 회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든지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런 과점 상태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를 진행한 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부동산께서 말씀하신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게 도시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집이 부족하니까 도시에 그렇죠. 오래 30년간 그런 그렇죠.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네. 30년이 아니고요. 더 짧은가요? 61년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박정희가 군사구태한 이후부터 이제 군사구태 이후부터 경제 개발을 세게 했으니까 뭐 60년 된 거죠. 60년 된 거죠. 60년간 그런 어떤 과정을 집중적으로 겪으면서 내가 집을 사면 오른다는 신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과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확한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맞습니다. 예. 집을 사면 팔지 않아야지 이익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메커니즘과 딱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과점 상태라고 봐도 그렇죠. 무관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게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때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양도세가 센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 매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거기 뭐 많이 매집하고 있어도 아무런 이게 불이익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아주 쉽게 매집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방되고 건국하고 나서 농지 개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다시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지주의 나라로 후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점 상태다라고 하는 게 적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도시화를 국가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집을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 뭐 그때 당시에는 그
고민이 뭐 이렇게 아니, 그건 그건 적절한 고민이죠. 적절한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상태를 이미 도시화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현 상황에서도 비슷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부작용들이 크게 일어나는 그렇죠. 실질적 과점 상태가 되지 않나. 그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또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니까 더 많이 매입을 하고 또 가격이 또 계속 상승하니까 또 가지고 있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 부소장님이 가지고 온 통계에 보면은 네, 공급 부족론을 탄핵한 07년도에 상위 1%의 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이 3.5채였는데 지금은 이제 7.0채로 된 거잖아요. 딱 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시장이 뭐 어떻게 요동을 쳐도 기다릴 수 있는데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공급자 위의 시장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의 평등성,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한데 이게 정보의 완전한 평등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투기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미래를 정확히 그건 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투기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아주 이제 그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아주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그 진입이 어려워요. 이게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진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아주 반한다.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전제하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에만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좋지만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왜 마치 완전 경쟁 시장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제 학자들이나 미디어가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의도가 있는 거죠, 명확히. 기존의 시장 질서, 불평등한 시장 질서를 그냥 유지시키려고 맞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설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논리가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 것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돼. 근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개인이 열심히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투기를 해. 그렇죠.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개인에게는 굉장한 이익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게 질서 교란이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과 사회 전체 이익을 조화시키는 그럼 작업을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정부가. 거죠. 그렇죠. 제도를 통해서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대표적으로 불량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불량 시장, 정상적인 시장으로 만들려면 이 부동산 시장이 개인이 매입하고 뭐 또 팔고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러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하고 이게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는데 그걸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